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새벽 골목을 돌다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이재문 씨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낯이 익었습니다. 김동숙, 논산중앙중학교 졸업생이었습니다. 이재문 씨가 교사 시절 담임을 맡았던 제자였습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왜 이러고 계세요? 이재문 씨는 순간 리어카를 놓고 싶었습니다. 골목 뒤로 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뭐긴 뭐야. 새벽 운동 겸 폐지 좀 줍는 거지. 선생님, 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재문 씨는 그 표정을 오래 보고 싶지 않아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쁘니까 가봐라. 잘 지내고 있지? 예, 선생님. 저 지금 논산에서 건설 자재 회사 하고 있어요. 잘 됐다. 열심히 해. 이재문 씨는 다시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등 뒤에서 동수의 발소리가 한참 동안 멈춰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이재문 씨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재문 씨는 수진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진아, 아빠 무슨 일이에요? 잘 지내고 있냐? 네, 아빠. 병원은 바쁘고요. 준혁 씨는 지금 재취업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이재문 씨는 폐지 이야기를 꺼내려다 참았습니다.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아빠, 저 다음 달에 내려갈게요. 엄마 무릎도 걱정되고. 그래, 와라. 전화를 끊고 이재문 씨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 5시에 리어카를 끌고 논산 골목을 돈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문 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과연 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자기 자존심을 위한 것인가? 수진이가 내려온 날은 바람이 많이 부는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혼자 왔습니다. 준혁 씨는 면접이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왜 이래요? 많이 야위셨네. 괜찮다.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수진이는 어머니 무릎을 살펴보다가 아버지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빠도 야위셨어요. 밥은 잘 드시고 있어요? 잘 먹고 있다. 식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수진이가 서울에서 사온 반찬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아빠,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이재문 씨는 잠시 멈췄습니다.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 지내지. 수진이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눈치챈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빠, 저한테 솔직하게 말해줘요. 돈 많이 힘드세요? 이재문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아빠 손이요. 수진이가 아버지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리어카 손잡이를 쥔 흔적이었습니다. 이재문 씨는 손을 무릎 아래로 내렸습니다. 수진아, 아빠, 아버지가 폐지 줍고 있다. 수진이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아빠 왜요? 왜 그런 걸 하고 계세요? 저한테 말하지 그랬어요.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 제가 매달 생활비 보내드리면 되잖아요. 이재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아, 너는 지금 준혁이 회사 돈도 메워줬잖아. 내 형편이 어떤지 아빠가 몰라? 아빠, 됐다. 아빠가 몸이 움직일 때 움직여야지. 그게 뭐가 창피해. 수진이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아빠한테 드렸어야 할 돈을 준혁 씨 회사에 갖다 쏟아부었잖아요.
5천만 원이나. 이재문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 돈은 내가 행복하라고 준 거야. 아빠가 후회하는 거 아니야. 아빠, 근데 있잖아, 수진아. 네. 아빠가 오늘 한 가지만 말할게. 이재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빠가 폐지 줍는 게 힘든 게 아니야. 몸이야 좀 힘들지. 근데 그건 참을 수 있어. 아빠가 진짜 힘든 건 내가 모르게 하려고 했다는 거야. 부모가 자식한테 속마음을 못 꺼내면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 수진이의 눈물이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뭐가 미안해. 내가 뭘 잘못했어.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재문 씨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의대 보내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내가 흰 가운 입고 환자 보는 거 보면 아직도 가슴이 벅차. 근데 이제는 아빠도 솔직해져야 할 것 같아. 아빠, 노후는 아빠가 책임질게. 대신 너도 아빠한테 솔직해야 해. 힘들면 힘들다고. 부모 앞에서 괜찮은 척하지 마. 알겠지? 수진이는 오랫동안 아버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정순 씨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재문 씨는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첫째, 논산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34평을 팔고 시 외곽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 처분으로 생긴 차액 6,5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사하는 날 박정순 씨는 35년 된 장롱을 버리면서 울었습니다. 여보, 이거 우리 결혼할 때 산 거잖아요. 이제 짐이야. 우리 둘이 살기엔 작은 게. 맞아. 둘째, 폐지 줍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벽 5시가 아닌 아침 7시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숨어서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수진이와 한 달에 한 번 영상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도 했습니다. 건강 이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3달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금 이재문 씨는 아침 7시에 리어카를 끌고 논산 골목을 돕니다. 하루 평균 1만 5천 원을 법니다. 많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자기 일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골목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가 집 앞 박스 더미를 묶어서 이재문 씨 리어카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가져가세요. 고맙네. 이재문 씨는 박스를 실으며 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이 동네 오래 살았나? 네,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래, 좋은 동네야. 이재문 씨는 리어카를 밀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아침 햇살이 골목을 따뜻하게 채워오고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어깨에 닿았습니다. 리어카 끈을 쥔 손에도 닿았습니다. 이재문 씨는 걸으면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교장실에서 결제 도장 찍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새벽 골목이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 찬 공기가 이렇게 맑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건네는 박스 한 더미가 이렇게 고맙다는 것, 그리고 아내가 건네는 따뜻한 수건 한 장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이라는 것.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재문 씨와 박정순 씨, 그리고 딸 수진이의 이야기. 이것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60대 부모는 자식의 결혼 비용을 대고 자식의 사업빚을 보증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자기 노후를 조각조각 내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재문 씨의 3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3가지 진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식의 성공이 곧
부모의 노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사 딸이 있어도 아버지는 폐지를 주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잘나도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지켜야 합니다. 둘째, 자식에게 솔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사랑입니다. 이재문 씨가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폐지를 줍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말하지 못하고 새벽 골목을 혼자 도는 순간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속마음을 닫는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거짓 평화만 남습니다. 셋째, 노후의 품위는 통장 잔액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닿는 골목, 아내의 따뜻한 손, 모르는 이웃이 건네는 박스 한 더미. 이재문 씨는 교장실에서 찾지 못한 것들을 리어카 위에서 찾았습니다.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삶이었습니다. 이재문 씨는 오늘도 아침 7시에 논산 골목을 돕니다. 리어카를 밀면서 가끔 자기에게 묻습니다. 이 선생, 지금 행복한가? 답은 늘 같습니다. 네. 처음으로 아무것도 꾸미지 않은 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햇살 한 조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육해상 캐통 쾌사이다 이었습니다.